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IMF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를 하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요즘 장세에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강하게 좀 커플링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가격 방어를 잘 해주면서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는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70% 넘는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카바와 리스크, 어거 등등의 코인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 저희가 또 어떤 코인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게요. 먼저 비트마루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시장이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그 이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전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 경제 시장이 좀 많이 좀 싱숭생숭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코인이 무관심 속으로 빠지느냐. 여기서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코인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어제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런 순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올라가는 코인들을 이제 중간에 잡아서 뭐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을 미리 선침해 시기에 매매를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도 여전히 더욱더 생겨나고 있고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든지 불안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도 특징 코인 또 공략 코인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의 암호화폐 시장이 시장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게 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장 이슈들 체크해 보시고 또 매매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번 주 선상과 같이 이번 주 한 주도 행보장이 짙은 한 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번 주 선상도 같은 행보장의 한 주지만 저번 주 선상은 약간의 하락세가 동반된 한 주이고 이번 주 선상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양방의 흐름세를 보일 한 주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인 비트코인이 5,100선에 정확히 안착해주는 모습만 확인이 되더라도 꽤나 선방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5,300선까지 다다르는 모습 보여줄 거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건강한 조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어제 하루 만에 그 두 가지 모두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불안한 시장 속에 있지만 오늘 좋은 호재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많이 물려 계시면서 우려될 만한 종목도 가지고 왔고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필스님께서 방송에서 그 하루 동안 있을 시장 흐름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다면 좀 무서운 시장이겠지만 이렇게 시장 대응 전략 잡아본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예견되어 있는 경제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위기가 이미 예견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 93%가 된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디폴트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이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인 파산처럼 국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디폴트라고 하는데 디폴트 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신용 등급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나라와 무역을 하는 나라들까지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러시아가 지금 디폴트 가능성이 93%로 엄청나게 높은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난 이달 초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뭐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하면서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이런 뉴스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과연 이 러시아가 이자를 갚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를 갚긴 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아니라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화로 이자를 갚아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사실 그 러시아에서는 이전에 달러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달러로 갚으려고 JP모건을 통해서 달러로 지불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쟁 이슈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는 국제 경제 제재 대상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JP모건 은행에서 러시아에서 지금 8천억이죠. 약 8천억 정도의 이자를 우리를 통해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갚으려고 해도 그 어느 나라도 러시아의 돈을 송금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자국 화폐인 루브라로 이자를 갚았는데 자 어제였습니다. 어떤 시장 감독기구죠. 신용도 스와프라는 CDS라는 시장 감독기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은 뭐냐면 달러로 줘야 되는 이자를 루브라로 줬기 때문에 결국엔 채무를 변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5월 4일까지 이젠 최종 기한이 남았고요. 5월 4일까지 루브라가 아닌 달러화로 최종 이자를 8천억을 다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러시아에서는 그 본인들이 잘못한지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달러에 대한 이자는 지불하지 못할 것이고 디폴트는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세계 경제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처럼 이 대국이 강국이 지금 현재 군사력 3위고 막 경제력도 엄청 높은 이 나라가 지금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정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겁니다. 이렇게 휘청거릴 때 당연히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우선은 모두 다 한번 급락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악재로 갖다 놨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주식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악재로 나왔다가 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무역이 안 좋기 때문에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서의 지금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번 투자금의 위축으로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으로 인해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 악재는 뭐냐면 북한의 해킹 그룹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부터 북한에서 암호화폐를 해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슈였어요. 북한의 최대 해킹 그룹이죠. 라자노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해킹을 진행한다라고 나왔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엑시 인피니트의 해킹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사이드 체인인 로딘 네트워크가 이제 해킹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더리움 17만 개 이상이 빠져나갔고 또 이제 USD 코인이죠. 이 테더 코인도 상당히 많은 수의 테더 코인이 이제 도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북한의 라자노스 소행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FBI하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국 CISA하고 같이 북한의 해킹에 대한 경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경보 발령이 나왔고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보안적인 면에서는 완벽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은행에 돈을 맡기고 당연히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지 그 위험한 불안 요소가 있는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킹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블록체인 해킹이 아닙니다. 그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해킹이 되냐면 코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드 체인 옆에서 있는 자체 개발 상품이 해킹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코인에 따른 블록체인 해킹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면은 훌륭하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코인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코인들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사이드 체인을 조금 더 복구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시장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은행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사 해킹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정보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도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 그런 것들은 코인이 잘못이 아니라 해킹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코인의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코인의 시장에 대한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예견된 악재죠. 이 러시아 디폴트 위기가 좀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금융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되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다시금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이 북한의 라자루스 해킹 그룹이 계속적으로 이 해킹 이슈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해킹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자꾸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좀 불안 심리를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원천적인 악재 이슈인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인데 제롬 파월
제롬 파월이 5월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그러니까 0.5%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시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시사를 내비쳤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세계 이제 기축통화의 미국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주변국들도 다 같이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올해 안에 이제 총 7번을 인상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었는데 기존의 0.25%도 한번 인상을 시켰고 현재 5월에 있을 시사를 0.25%가 아닌 예상치인 0.25%가 아닌 0.5%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나스닥 포함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변동폭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존에 아직 결과물도 아니고 이제 시사를 하는 내용을 오늘도 어제뿐만이 아니라 몇 주 전에서도 한번 시사를 내비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시장이 선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존에 지속적으로 시사를 내비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기존에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고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로 5월 달에 인상을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큰 변동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될 만한 악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엄청난 상승세 이후에 너무나도 생각보다도 너무나 큰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덧붙여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 원천적인 악재 이슈 러시아 사태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제가 호재로서 러시아 사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이제 5차 회담에 관한 이 서한을 보내면서 먼저 협상안 요구를 하는 제스처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원천적인 악재 이슈를 해소될 만한 호재로 가져왔지만 이제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려되는 상황이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읽어낸 것도 없고 얻어들인 이익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더불어서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이제 보여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현재 그런 것처럼 어제 기사를 보시면 러시아 마리우폴에서 갇혀 있는 민간인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대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방해 공작을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협상을 위해서 어제 이제 서한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눈에 보여줄 만한 어떠한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가져온 악재 이슈는 이제 미국 민주당 의원이 이제 환경보호국의 책임자한테 서한을 발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조사를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제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암호화폐 채굴장에서 이제 거주하는 이제 입주민들이나 이제 사람들한테 이미 엄청난 공해 그리고 소음과 같은 환경적인 피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의 채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그리스 국가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특히나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친환경적인 사업이 여러 국가들과 기업들에서 뛰어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존에는 친환경적 사업에 관해서는 이제 돈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지만 이제는 여러 기관들에서도 구축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뛰어드는 만큼 친환경적인 면모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비껴나갈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구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친환경적 사업 자체도 일궈내지 얼마 안 된 상황임에 불구하기 때문에 당연한 국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현재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노드, 그러니까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러한 탄소 배출량이 높냐? 신뢰도를 입히기 위해서 이 노드를 발생하다 보니까 정기적 지배체로서 엄청난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탄소를 불러 일으키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하드포크로 진행하면서 발전되는 코인도 존재하고, 또 이를 주목해서 이러한 사항을 예견해서 하드포크 형태의 코인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은 길어질수록 이제 우리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우려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현재 시장에 반영될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는 두 가지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두 가지 악재가 다 걱정할 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나스닥을 크게 하방으로 이끌었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50bp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지만 우리가 또 예측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악재로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구의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암호화폐 채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환경 오염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 신생 시장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 ESG 관련 코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코인 진출이잖아요. 이제 코인이 예전에는 사실은 존폐 위기에서 과연 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냐, 우리 코인을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코인을 할 것이냐, 코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방을 위해서 하는 도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2021년부터 갑작스럽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합니다. 상당히 좀 좋은 호재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피델리티에서 새 암호화폐 ETF를 2개나 또 상장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번에 암호화폐에 대한 그 메타버스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메타버스죠. 새로운 인터넷 세계입니다. 새로운 인터넷 세계에 그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 암호화폐 기업들이라든지 메타버스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2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ETF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허용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직접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그 안에서 분배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자, 피델리티가 사실 지금 현재 현물 ETF죠. 비트코인 ETF도 지속적으로 상장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SEC에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ETF는 최종 수단이고 마지막 쥐고 있는 칼자루기 때문에 함부로 허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델리티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하겠다,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독일 또 대형 은행입니다. 독일 대형 은행의 코메르츠 방크라는 독일 대형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대형 은행이죠, 코메르츠 방크에서 어떤 것들을 신청했냐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거래에 대해서 이제는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진출하려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은행들, 그리고 독일의 은행들, 프랑스의 은행들, 전 세계 그 선진국들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호재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 당장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만한 호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예전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에 2017년이 오기 전에는 사실 비트코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그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상당히 싫어했었는데 2017년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2,70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암호화폐 붐이 한번 일어나요. 그 당시에 급등 이후에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이다, 사자기의 버블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터넷 닷컴 버블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암호화폐는 끝날 것이다, 존폐이고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발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전 세계 은행들이 이제 또 암호화폐에 진출하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진출한대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이제는 암호화폐다라고 한다면 사기고 없어져야 되고 버블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장이 왔듯 앞으로의 향후 5년, 10년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성장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지금의 성장 단계가 이만큼의 완만한 단계였다면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미래 세계를 이끌 산업까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금 당장 너무 어렵고 지금 너무 안 올라가요라고 해서 높아심을 가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정말 이 암호화폐 ETF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피델리티에서 새롭게 암호화폐 ETF를 상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특히나 또 이 독일 대형 은행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이제는 정말 기관들과 전통 금융까지도 눈독을 들이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호재는 총 2가지가 있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반영될 만한 호재기보다는 미래적 장기적인 전망에 의해서 좋을 만한 호재다라고 설명드려보면서 첫 번째 호재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가상자산 이제 발행 이 ICO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ICO를 허용하되 그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과물을 내비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ICO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 바이든 행정명령 서명이랑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암호화폐와 비롯한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이제 공약이 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제 이런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기관을 설립하고 법적인 제재를 만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 이제 공약 중에서도 이제 IEO를 비롯해서 순차적으로 ICO까지도 허용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런 발언 자체가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밝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 우리 IEO 같은 경우에는 ICO와는 다르게 ICO는 이 주체자, 그러니까 제작자와 개인 간의 거래, 이런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거래이고 IEO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거래소가 투입이 돼서 백서를 뜯어보면서 스캠성 코인은 아닌지 따져보면서 주체자 역할을 하는 것이 IEO입니다. 그래서 현재 ICO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금지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아직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법적인 틀이 없다 보니까 ICO 자체는 더욱더 보장성을 받을 수 없다. 스캠성 코인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아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ICO를 통해서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엄청난 개발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금은 없지만 엄청난 아이디어와 기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ICO와 아니면 이제 IEO 같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나라 자체, 국가 자체적으로도 막는다라고 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같이 맞춰서 나가지 못하는 도태되는 양상이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ICO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외 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일궈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현재 불법적으로 스캠적으로 접근하는 기업들도 혹은 개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 무서워서 스캠성 코인이 무서워서 애초에 막는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특위를 디지털 자산 특위로 확대 개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특위,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확대 개편된 내용으로는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CBDC와 같은 곳으로도 확대 개편을 해 나가면서 법적인 제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제스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을 CBDC와 같은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엄청난 호재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 일단 현재 메타버스 그리고 CBDC와 같은 게 일궈난다면 세계적으로 현재 개발에 힘 있고 있지만 실로 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혀 하나의 다른 수단 정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또 다른 소비가 일어나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서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가 일어나면서 정말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세계를 주도할 만한 분야들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에 발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ICO 그리고 IO와 같이 이런 가상자산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수면상의 호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CBDC만 하더라도 중국 말고는 진행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발맞춰서 진행해 나가려고 할 거고 이제 화폐 개혁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과 패권 전쟁이 일어날 만큼 이제 CBDC도 주목되는 만큼 그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관성이 짙어지면서 우리 덱스 거래소도 연관성이 짙어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 얘기는 현재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악재성 이슈가 더 짙은 한 주다 보니까 지속되는 주다 보니까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을 100개 먹는 것보다 몸에 나쁜 몸에 나쁜 이제 음식을 한 가지를 안 먹는 것이 더 좋듯이 이제 호재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원천적인 악재 이슈가 없어질 만한 재료가 있는지 그곳에서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신규 가상자산 발행, ICO라든지 IEO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ICO나 IEO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에 악재로 다뤘던 이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 특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던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자산 특위로 확대 개편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